하겠습니다. EAITC 글로벌 일기 활약하시는데 리더십 세미나 경북대 사대국어를 졸업하시고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 사회인문학과를 졸업하셨으며 현재는 그 베트남의 바이크 사업을 위해 스타일스 모터 기업을 운영하시고 있는 대표시며 한국 베트남 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한국 베트남 무역협회 고문을 맡고 계신 오늘 리더십과 베트남 실경제에 대해 강연해 주실 황인덕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버스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뵙고 또 여러 가지 놀란 것도 있고요. 그 버스에서 오면서 또 여러분들 그 생활 이야기 혹은 우리 어떤 분께서는 해외 여행을 50번을 가는 걸 목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3의 물결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을 잘못했다가는 큰 실수가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경험을 하신 여러분 그리고 또 AITC가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비전을 버스 속에서 보게 되어서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황인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물론 리더십 강의이긴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리더십 강의에 앞서서 베트남에 오신 만큼 베트남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어제 50번 여행을 오신 분은 5번이나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베트남 와서 느낌이 어떠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예. 한국에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베트남에 오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기후입니다. 예, 물론 덥긴 합니다만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예를 들어 네질란이나 이런 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베트남에 와서 많이 사시고요. 또 한국이 따뜻할 때는 한국을 갔다가 또 한국이 추울 때는 베트남에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음식이 사실 좀 맞습니다. 음식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은근히 베트남은 한국과 굉장히 친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월남 전쟁 때부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전부터 베트남과는 수교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강의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에 있는 베트남은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베트남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돈의 나라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만여 명이 베트남에서 한국을 가서 결혼을 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의 예쁜 색시를 얻어서 저도 10수년 동안 베트남에서 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또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베트남에 자주 오시게 되고 베트남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트남에 왔을 때 이제 저희가 저는 1989년도부터 저는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1989년 일본에서 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혹시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타임머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비행기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사실 과거로 온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 있을 때 일본을 가면 발전된 미래상을 보고 미래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국에 왔을 때는 내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구나. 그리고 혹은 중국에 갔을 때 내가 지금 과거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베트남의 공통점을 보면요. 여러분 처음에 오셔서 호치민에 오셨잖아요. 호치민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호치민을 떠나서 조금 2시간, 3시간 들어가다 보면 이 호치민이 또 과거로 온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트남에서 여러분들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만 베트남에서 빛나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가장 베트남을 빛낸 인물이 누구냐면 지금은 좀 뭐랄까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엄청난 투자를 하셨고요. 또 베트남 발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거는 삼성입니다. 근데 삼성은 지금 이재용 회장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삼성이 베트남을 엄청나게 빛냈고요. 마지막으로 베트남을 지금 현재 빛내고 있는 체육인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항서입니다. 그렇듯이 물론 지금은 이제 박항서 감독이 끝이다고 김상식 감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그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호치민에 오셨을 때 물론 이제 앞에 계신 분이 말씀을 했지만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지 못했어요. 왜냐면 오토바이 비쌉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이게 오토바이로 갔다가 지금은 자동차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오시면서 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에서 혹시 대중교통 버스를 본 적 있습니까? 예, 거기는 봤을 때 거의 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버스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걸어다니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나 그런 거는 외국 관광객이나 네 발 달린 짐승들만 걸어다닙니다. 그 정도로 기후가 덥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실생활을 보시면 나중에 또 버스를 타고 돌아가실 때 보시면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의 경제는 매년 7%씩 성장합니다. 매년 7%씩 성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12%가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발표를 7%로 하냐면 7%를 유지해야만 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름 조절해서 발표를 하는 게 7%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이라는 기업은 베트남을 경제 식민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제 식민지가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왜 삼성이 베트남을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냐면 하노이 쪽에 가면 방린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방린이라는 공간에는 삼성이 근무하는 인원수만 15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을 대비하면 아마 60만이 됩니다. 근데 방린이라는 도시 자체가 7, 8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금 여러분도 겪었겠지만 코로나 시절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 R&D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대구의 신천지가 때문에 한창 이렇게 할 때 저도 사실 그때 태국 출장을 갔다 돌아왔는데 패스포드에 출생지가 대구라는 이유로 공항에 잡혔었습니다. 한국을 갔다 오지 않았는데. 근데 이재용 회장도 그때 쉽게 말하면 입국 거부를 당하고 우리들이 하는 말로 이제 빵을 친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 나 이재용인데 나 이재용을 입국을 거부시켜? 그래서 그때 나돌았던 말이 뭐냐면 삼성을 베트남에서 철수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트남은 지금도 그렇지만 좀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가도 돼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는 아직까지 베트남 사회인민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볼 수 없지만 한국은 일반 사람이 공권력한테 경찰한테 대들다 그 자리에서 몽둥이로 맞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워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 방린, 삼성이 주도하고 있는 방린 공단에서 최초로 방린시 전체가 데모를 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인구의 대부분이 삼성에 몸을 담고 있고 삼성에 근무하지 않다 하더라도 삼성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 도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삼성의 어떤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삼성의 경제 능력은 지금 현재로는 25%의 베트남 경제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베트남 땅에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베트남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삼성입니다. 물론 복지나 혜택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만 삼성에서 근무하고 나온 인원들은 100% 스카웃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삼성의 힘이 놀랍게도 위대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그 우리나라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를 빛낸 리더들 중에 하나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 198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1989년도에 전쟁 이후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폐허가 된 땅을 이렇게 세우신 분입니다. 김우중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최초로 보충 빌딩이 생겼는데요. 그게 하노이에 있는 대우 호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외국의 기민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대우 호텔에서 다 모였고요. 그 정도로 유명해졌고요. 근데 김우중 회장님이 계실 때 또 베트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택시 다 마키즈였고요. 트럭, 버스 이런 모든 것들이 대우였고 대우 유니폼만 입고 다녔던 모든 식당과 술집에서는 외상 거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그만큼 김우중 회장님이 베트남을 이끌었던 힘은 막강합니다. 물론 돌아가시기 전까지 베트남에서 사실은 편안히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셨지만 그렇게들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또 그 베트남을 빛낸 인물 중에 하나가 박항서 감독입니다. 근데 왜 박항서 감독이 여기서 축구를 잘했기 때문에 베트남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는 관료주의고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박항서 감독이 오기 전만 해도 모든 축구 선수들이 하노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하노이 지역이 아니면 선수들끼리 패스도 하지 않았답니다.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재를 발굴했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굉장한 리더에 대한 중요한 기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 중부 지역, 남쪽 지역 모든 곳에서 인원들을 차출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성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 베트남 애들이 쌀국수만 먹어서 후반전이면 비실비실거립니다. 그 사실입니다. 얘들이 왜 이러지? 박항서 감독이 생각을 했답니다. 알고 보니 식생활에 문제가 있었답니다. 모든 운동은 체력이 근본이 돼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쌀국수 드셔보셨죠? 네. 어제 그 파스텔을 그쪽에서 먹어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쌀국수가 국수가 아니고 쌀풀입니다. 쌀풀을 이렇게 넓게 얇게 해서 잘내는 풀인데 그래서 선수들이 풀떼기 먹고 힘을 쓰겠습니까?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식생활에 한국식 닭배추죽, 삼계탕, 곰탕, 그리고 마지막에 먹였던 게 홍삼, 근데 정관장. 그래서 정관장이 여기서 인기가 또 폭발한 겁니다. 야, 저걸 먹으면 이렇게 힘이 세지는구나. 또 체력이 좋아지는구나.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인원을 모집하니 축구를 할 때마다 전국에서 응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외국인 체육인으로서 최초로 2급 노동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는 여러분 뭘 얘기를 타고 있지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베트남 에어라인에서 박항서 감독이 죽을 때까지 비즈니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티켓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그 사람의 힘은 대단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베트남에서 최고의 축구 국가는 태국입니다. 태국과 경기를 했을 때 그게 스즈키컵인가 그랬을 겁니다. 우승을 했을 때 정말 웃기는 현상이 뭐였냐면 박항서란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면 음식이 무료였고요. 네. 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50%,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30% 할인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가 그를 인정한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그 남북이 갈려져 있는 베트남을 하나의 통일로 만들었다고 그 사람을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항서 감독은 똑같습니다. 축구나 회사나 사회나 어차피 선수들을 조직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축구 선수들한테 감독이라고 불리지 않고 아버지라는 칭호를 썼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칭호를 쓰고요. 실제 그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박항서 감독님이 한국에서 비실비실 잘 못 나갔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히딩크 감독님하고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그분의 실적이 좋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런데 베트남에서 제의를 받았을 때 무척 고민하다가 이판사판 마지막 한번 잘해보자. 이래서 베트남에 왔는데 베트남에서는 국민적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그 누구보다 박항서 감독님의 그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 그리고 그들을 가족애로 마음에 가슴에 품고 대하는 그거야말로 정말 외국인이지만 베트남을 통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로시 감독이 왔는데 뭐 조금 천박한 말입니다만 베트남 축구가 대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김상식 감독님이 오셨는데 바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한국 축구 감독만 오면 무조건 된다라는 그러한 좋은 애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그 전쟁 기념관 갔다 오셨죠? 여기는 패전국입니다. 남쪽은. 그리고 하노이는 승전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노이에 있는 승전국에 가면 어떻게 해놨냐면 미국을 이겼다라는 것만 잔뜩 강조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쪽 밑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 피해를 봤어. 아마 하노이 쪽을 못 가보셨기 때문에 못 느끼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네. 그리고 또 잠시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베트남은 그 전쟁 당시에 미군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군인이 참여하게 된 게 제가 28,00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공식적입니다. 28,000명이 하게 됐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군인을 엄청나게 무서워했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똑같이 왜냐하면 아군이나 적군이나 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만 했는데 처음에 한국 군인이 들어왔을 때 북베트남 즉 베트콩이죠. 북베트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 군인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해병대가 와서 그걸 보고 또 빨리 쳐서 껍질을 벗겨서 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군인이 지나가는 흔적은 마을이 쑥대밭이 되버립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남쪽에서는 이런 말을 써도 되는데 북쪽에서 이런 말 쓰면 큰일 납니다. 떼뚜껑이라 합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는 빨갱이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애기도 베트콩이 됐다가 할머니도 베트콩이 됐다가 할아버지도 베트콩이 됐다가. 그래서 한국 군인들이 지나가는 마을에는 쑥대밭이 됐고 중부 지역 어떤 곳에 가면 위령비가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한국군 조심하자 이런 노래가 있답니다. 질질로.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의 어떤 뭐랄까 열정이라고 하는 걸 근력이라고 할까요? 기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 그러면서 군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왜 사실상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하는데 베트남이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을 보내서 군인이 벌어들인 달러로 모든 사람 대부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베트남을 참여했을 때 처음에 거부를 당했습니다. 왜? 주변 국가에서 군인들을 모으면 됐기 때문에. 근데 주변 국가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결과로 한국 군인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한테 요청했는 게 뭐냐면 그걸 뭐라고 하죠? 군수물자 회사를 한국에 만들어줘라 라고 해서 군수물자 회사가 엄청나게 한국에 들어서면서 그 돈이 막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여러분 2차 대전 폐망 후에 누구 때문에 돈을 벌었습니까? 일본이 2차 대전이 폐망한 후 일본이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의 도움이 있었죠. 미국의 도움. 근데 일본 역시 한국을 통해서도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한국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모든 군수물자나 이런 것들 일본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듯이 사실상 베트남에도 한국이 군인들을 파견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군수물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의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그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한 건 뭐냐면 이병철 회장님은 꼭 일본에서 사업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왜 그랬냐면 일본에 대한 선진화에 대한 것을 보고 그걸 가져와서 한국에서 잘 적용해서 심었는 것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흐름을 그분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삼성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이제 연세가 좀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가전제품이라든지 전자제품 하면 무조건 일본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코끼리밥솥. 저도 옛날 학생 시절에 어머니가 코끼리밥솥을 사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소니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베트남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곳에 가서도 삼성전자나 LG가 매장 제일 입구에 제일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지 소니나 파나소닉이 저 뒤편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병철 회장님은 그때 잘 나가는 일본을 연구하신 분이고요. 김우중 회장님은 여기서 어떤 거냐면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일으킬 수 있는 거를 역으로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박항서 감독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명이 베트남에서만큼은 분야는 달랐을 뿐이지만 각자의 다양한 리더십으로 이 베트남을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마 김우중 회장님이 지금
예전에 부도가 나지 않고 잘 되었다면 아마 뭐 엄청나게. 예. 그리고 남쪽에 또 한 명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박연차 회장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박연차 회장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이키를 생산하는 공장을 베트남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쪽에서는 김우중 회장, 남쪽에서는 박연차 회장, 예.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 김우중 회장님도 말씀드린다면 김우중 회장은 또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김우중 회장님의 아들이 지금 하노이에서 대우건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동차나 부동산으로 모든 걸 섭렵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그분이 없는 관계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삼성이 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기회 포착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나 뭐 누구를 어떻게 조직을 이끌 때나 할 때 삼성은 왜 그런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게 됐냐는 이유는 대우그룹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삼성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우가 1989년도에 베트남에 들어와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때 김우중 회장님이 IMF 이후에 분식 회계로 부도가 났잖아요. 그때 대우맨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삼성에서 몽땅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맥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래서 삼성이 여기서 자리 잡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트남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괜찮게 잘 하고 있냐면요. 혹시 여러분 그 베트남의 빈그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빈그룹은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자동차를 하고 있고요. 또 전기자동차, 뭐 그 다음부터 부동산. 예전에 또 삼성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핸드폰을 만들었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 회사의 관계지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인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 빈그룹에서 핸드폰을 만들 때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베트남은 자국산 애국심을 이끌어서 물건을 사게 합니다. 근데 그때 광고가 삼성이 1위를 달리고 있었고요. 삼성이 연간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핸드폰 대수가 3천만 대입니다. 생산은 1억 대 이상 하고 있고요. 근데 3천만 대를 판매하는 삼성을 빈그룹에서 광고가 갤럭시는 외국 폰이다 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네들은 삼성이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삼성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래서 삼성이 조금 곤두박질 치면서 이왕 외국 폰이면 애플을 사자 해서 아이폰을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서 또 뭐냐 이렇습니다. 기업은 정말로 여러분 내가 봤을 때 냉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에서 현대자동차와의 일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빈페스트라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빈페스트라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그 빈페스트 자동차를 처음에 현대자동차하고 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협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BMW가 나타났어요. BMW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 현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너희들하고 계약을 할 테니 우리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미 구두상으로 모든 걸 마치고 현대는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획 바뀌어서 BMW로 가버립니다. 현대를 버리고. 그러면서 이 베트남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배신을 한 게 아니라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가방들 받으셨잖아요. 이왕이면 루비통 갖고 싶고
이왕이면 구찌 갖고 싶고 뭐 이왕이면 디올 갖고 싶고 그렇듯이 베트남 빈그룹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어떻게 됐냐면 자, 이 자동차가 고장이 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는 여기 모든 생산 기지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원이 가능했는데 BMW는 생산 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품에 대한 후속타라든지 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늦어졌죠. 그때 BMW에서 내놓는 게 뭐냐면 자기네 인력을 여기 투입을 할 테니 너희가 그 사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이 또 화들짝 놀라면서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 내연 자동차 생산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기 자동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실은 사회나 모든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이 어떻든 타인의 생각이 어떻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라는 판단을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베트남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베트남은 인구가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스스로의 내수화가 됩니다. 스스로의 내수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이 잘 살고 있는데 향후도 베트남이 잘 살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막내가 5살입니다. 예, 5살인데 내가 우리 막내를 50세 때 봤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났죠? 예, 뭐 어제 우리 그 고향 누님분께서는 내보고 도둑놈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저희 집 사람은 올해 36입니다. 예, 정말 하늘의 운명으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딸이 올해 10살이고요. 아들이 5살입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는 23년 차이 납니다. 아, 행복합니다. 예, 그렇듯이 예. 근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은 국적이 2개입니다. 베트남 국적도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살짜리 아이가 20년 뒤에 베트남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의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알고 보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군대만 갔다 오면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 국적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딸아이는 군대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남자는 20세가 되면 그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누구지? 유승준, 스티브 유승준이는 그 결국 미국 국적을 가져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예. 근데 뭐 시대가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아들은 이중 국적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시기 전까지 정말 베트남을 좀 더 알고 또 AITC가 글로벌한 시대로 이제 출발을 했고 또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여러분들에 대한 그 열정과 비전을 봤을 때 저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이끌어 가시는 뭐 정법인장님이나 여기 지사장님을 봤을 때도 제가 사실은 자주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이야기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진짜 배고픔을 묻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제가 봤을 때 그 증거입니다. 물론 그 밑바탕 속에 아마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실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을 이끈 사람 혹은 기업은 삼성 또는 뭐 김우중 회장
또는 박항서 감독. 근데 이 특히 박항서 감독이나 김우중 회장이나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이 되겠죠. 이분의 리더십들을 보면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여기서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이 된 거고, 내가 상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리더의 중심에는 그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리더십 강의를 가다 보면 뭐 어떤 뭐 고차원적인 말을 쓰고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분석을 잘해라, 연구를 해야 된다, 조직을 이렇게 갖춰라, 뭐 스케줄을 이렇게 짜라. 물론 저도 좀 이따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았을 때 리더들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 역시 예를 들어 저는 이렇습니다. 베트남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참 좋은 게 뭐냐면 저는 거의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물론 항상 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서로가 화를 나면 자기 나라 말로 각자 해버립니다. 못 알아듣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이걸 너무 많이 알아들으면 화딱지가 나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모를 때는 모른 듯이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또 저희 집에 대화의 80%가 일본말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도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때마침 저희 집사람도 일본어과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내가 그런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딱 횡단보도에서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운 여자가 지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을 걸려고 했어요. 근데 내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이 주책 바가지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저런 꼬맹이한테 네가 마탱이가 같구나. 스스로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말을 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였기 때문에. 늙은 솔로였죠. 그런데 처음에 그 집사람한테 말을 건네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 횡단보도에서 또 만난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정지해주셨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뭘 물으려고 딱 했는데 그 사람의 첫 마디가 하나다 니언진 데스까라고 일본말을 딱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은 베트남에 오래 살고 햇빛에 많이 거울렀으니까 여러분 베트남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일본에 살 때는 쪽발이도 나를 일본 놈으로 알았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변하는 겁니다. 네, 그렇듯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일본말 하는 걸 듣고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6개월을 쫓아다니면서 열애를 해서 사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얻고 이제 처갓집을 갈 거 아닙니까? 장모가 내보다 3살 차이 나더라고요. 장모가. 장인이 6살 차이 나고.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평균 수명이 60대입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자외선 영향도 있고 또 물의 영향도 있습니다. 물의 영향, 물은 어떤 거냐면 베트남에는 석회질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담석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파인애플입니다. 이 파인애플이 이 담석이나 이런 걸 많이 이제 제거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파인애플 요리법은 뭐냐면 여기 손은 엄청 질깁니다. 물소가 돼서. 그래서 이걸 파인애플에 담가 놓으면 이 고기가 흐물흐물흐물 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듯이 이제 어쨌든 베트남은 이제 수명이 60대, 이제 향후 변할 겁니다. 물론 70대도 있고 80대도 사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평균 연령대는 60대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사실 베트남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연세들이 계신데
실질로 베트남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아마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은 적게 볼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난 할아버지하고 막 대화가 공손히 했는데 내 동생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듯이 이제 물론 또 한국은 또 의료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은 또 스스로 건강을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향후 건강적인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어쨌든 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는 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베트남에 대한 경제 실생활,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이만큼 빚을 내고 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빚 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실생활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선에 지금 간단하게 리더십에 관련된 영상 짧게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포춘 500 안에 속한 몇몇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근무했습니다. 그들도 유능하고 통솔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위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리더십은 재능이 꽤 많이 관여한다고 봅니다. 저는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 여러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수해왔습니다. 두 대답을 들어보면 리더십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상당히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들은 4,000개가 넘는 리더십 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만, 정작 이런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선천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리더십이 선천적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통솔력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 존재했던 미래의 리더라 불리던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옮겨가거나 미처 리더의 임무를 맡을 준비가 되지 않아 자신의 기회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매우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능력과 태도를 가져야 바람직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분야의 자료는 공통적으로 리더는 3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유능한 리더들은 달력을 자주 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리더는 자신과 자신의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미래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하려면 리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 그들과 대화할 때 다루는 주제, 요즘 읽는 책, 들르는 장소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자신의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추세를 종합해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리더는 자신의 스케줄과 활동을 한눈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달력은 그 시스템의 좋은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 너머의 연결입니다. 리더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경계가 존재합니다.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동창이나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이 대표적인 경계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편안합니다. 경계하는 사람들과의 협업은 마찰이나 갈등이 적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발전하는 리더는 자신과 사회문화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성격적으로, 능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런 분야를 가리지 않는 연결성은 리더로 하여금 새로운 패턴과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자신이 정한 규칙을 깨버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적용한 방법이 회사의 성공을 불러왔을지 몰라도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조직이 처한 상황과 변수에 맞게 전략과 규칙은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리더는 이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에게 변화의 의지를 알려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회사에 초청해서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입니다. 리더는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교육으로 길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결하고 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조직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짧은 영상이지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사실은 시작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너무 딱딱한 강의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여기 어떤 대학교 수업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는 각자의 방법들이 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30, 50이 넘어가면 그 누가 말을 해도 그게 방법이 이렇게 잘 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강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냐면 자기에 대한 고정 방식을 조금은 깨워야지 탈피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거는 100% 깰 수는 없으나 스스로가 변화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자그마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김실성을 가졌는데 박씨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 방식에서 내가 상대를 좀 이해하고 상대에 대한 노력을 좀 한다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받아준다면 그 사람을 같이 포용해서 나갈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물론 여기 달력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달력에 내가 조금 더 체크를 하고 조금 더 꼼꼼히 보고 내가 까먹지 않나 실수하지 말자는 그런 정도의 차원입니다. 그건 지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지만 각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시면 물론 지금 목적지는 AITC의 목적지에 와가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모든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내가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를 조금 알면서 접근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그런 말을 아주 고급지게 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고급지게 말을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고쳐야지만 깨닫는 분은 틀림없이 리더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1부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잠시 다음 2부에서 또 재밌는 베트남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분 브레이크 타임 가질게요. 네, 화장실도 한번 가시고. 네.